매달 30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치킨 10마리, 커피 20잔, 아니면 휴대폰 요금 2달치. 근데 이 돈을 매달 주식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면 36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 20년이면 7,200만 원. 근데 문제는 이게 원금이라는 겁니다. 수익이 아니라 원금이요. 그럼 수익까지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오늘은 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숫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200년 넘게 데이터로 증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1945년 11월 미국 시카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제레미 시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숫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학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고 어린 시겔을 데리고 일찍부터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는 건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그 경험이 시겔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졌고 그 궁금증은 경제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겔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전공은 수학과 경제학. 성적은 최우수였습니다. 파이 베타 카파라는 명예 학회에 선발될 정도로 뛰어났죠. 1967년 졸업. 그리고 시겔은 MIT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당시 MIT 경제학과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시겔이 답장을 늦게 보내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폴 세뮤얼슨,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의 거장이었습니다. MIT에 합격했으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니냐고 왜 답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시겔은 MIT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납니다. 1967년 9월 MIT 대학원 신입생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줄을 섰는데 학생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배치됐습니다. 시겔 앞에 한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버트 실러. 알파벳으로 보면 실러 다음이 시겔이니까 줄이 그렇게 된 거죠. 둘은 줄을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시겔과 이야기하면서 경제학이 현실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요. 그날 만난 두 사람은 50년 넘게 친구로 지냅니다. 그리고 훗날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벌이 됩니다. 한 사람은 주식 낙관론의 대명사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블 경고의 대명사가 되죠.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MIT에서 시겔의 지도 교수는 폴 세뮤얼슨과 로버트 솔로였습니다. 둘 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프랑코 모딜리아니도 시겔의 멘토 중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시겔은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들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1971년 박사학위 취득. 논문 주제는 인플레이션 기대 하에서의 통화경제 안정성이었습니다. 졸업 후 시겔은 하버드에서 1년간 연구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시카고에는 또 다른 거장이 있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통화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이자 역시 노벨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세뮤얼슨과 프리드먼은 학문적으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세뮤얼슨은 정부 개입을 지지하는 케인스주의에 가까웠고 프리드먼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이었죠. 시겔은 두 거장 밑에서 모두 배웠습니다. MIT에서는 세뮤얼슨에게, 시카고에서는 프리드먼에게 서로 다른 관점을 접하면서 시겔의 사고는 더 균형 잡히게 됩니다. 프리드먼이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시겔은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축하를 전하기 위해서요. 시겔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리드먼을 존경했다고, 학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하지만 시카고 대학은 테뉴어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선배 교수들이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4년을 가르친 후 시겔은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1976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튼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영대학원이고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곳이죠. 시겔은 와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50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와튼은 시겔에게 잘 맞았습니다.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가 좋았고 언론 활동도 지원받았습니다. 다른 대학이었다면 교수가 방송에 자주 나가는 걸 싫어했을 수도 있는데 와튼은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시겔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질문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정말 좋은 투자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의 데이터가요. 당시 금융학계에서는 주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위험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채권이 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20년 정도요. 시겔은 생각했습니다. 10년은 짧다. 20년도 부족하다. 진짜 장기를 보려면 최소 100년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오래된 신문, 금융 기록, 정부 문서를 뒤졌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겔은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를 18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0년이 넘는 데이터입니다. 왜 1802년인가 하면 그때부터 미국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기 데이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겔은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1802년에 1달러를 주식에 투자했다면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도 230만 달러가 넘습니다. 같은 1달러를 채권에 넣었으면 1600달러 정도. 금에 넣었으면 4달러.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었으면 5센트.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뭘까요? 주식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요. 시겔은 연평균 수익률도 계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실질 수익률이 매년 6.7%에서 7% 사이였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시겔 상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넘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 숫자라서요. 1994년 시겔은 자신의 연구를 책으로 펴냅니다. 제목은 장기투자 바이블. 원제는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투자 분야의 고전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역대 최고의 투자서 10권 중 하나로 꼽았고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현재 6판까지 나왔습니다. 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식을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된다.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그리고 그 장기 수익률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높다. 시겔은 이 책에서 유명한 차트를 보여줍니다. 1802년부터 현재까지 각 자산의 성장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주식은 오른쪽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채권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금은 거의 평행하고 현금은 바닥을 기어갑니다. 이 차트 한 장이 수많은 투자자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주식이 이렇게 잘 나갈까요? 운이었을까요? 미국이 특별한 나라여서 그런 걸까요? 시겔은 답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팔면서 이익을 낸다고. 그 이익의 일부가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회사를 키우는 데 쓰인다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가가 오릅니다.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매출도 이익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주가도 결국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그 이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은 인플레이션에 약합니다. 금은요?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죠.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고 하는데 시겔의 데이터로 보면 200년간 겨우 본전을 유지한 수준입니다. 현금은 최악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현금의 가치를 갉아먹었습니다.
200년 전 1달러는 지금 5센트의 구매력밖에 없습니다. 시겔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이길 자산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에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는 가정입니다. 주식을 사면 회사가 배당금을 줍니다. 그 배당금을 그냥 쓰지 않고 다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복리 효과가 생깁니다. 시겔이 말하는 장기 수익률은 이 복리 효과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배당을 받아서 써버리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시겔은 배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추천하는 투자 원칙 중 하나가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는 대체로 안정적인 기업이고 배당을 재투자하면 복리가 쌓인다는 거죠. 시겔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가 있습니다. 담배 회사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소송도 많이 당하고 성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겔의 연구에 따르면 필립 모리스는 1957년부터 2003년까지 S&P 500 전체 종목 중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꾸준한 배당. 담배 회사는 큰 설비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저평가된 주가. 사람들이 담배 회사를 싫어했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았죠. 셋째, 배당 재투자. 높은 배당 수익률로 주식을 더 살 수 있었고 그게 복리로 쌓였습니다. 시겔은 이걸 성장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기술주, 신산업, 혁신 기업들이요. 하지만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이미 높습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할 확률도 높죠. 반면 사람들이 관심 없는 회사는 주가가 낮습니다. 기대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담배, 식품, 유틸리티 같은 지루한 업종이 종종 더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시겔이 담배 회사에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의 요점은 다릅니다. 인기 있는 주식보다 저평가된 주식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2000년대 초반, 시겔은 논쟁의 중심에 섭니다. 1990년대 후반은 닷컴 버블의 시대였습니다. 인터넷 회사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시겔의 책은 주식 투자를 장려하는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8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겔을 비판했습니다. 주식이 좋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는 거죠. 하지만 시겔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블 당시에도 기술주가 과대평가됐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주식 전체를 사라는 것과 고평가된 기술주를 사라는 건 다르다고 말했죠. 2000년 5월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시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 섹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주가 수익 비율이 90이나 100이 넘는 기업들이 걱정된다고. 하지만 분산 투자된 주식은 여전히 최고의 장기 투자라고. MIT 시절 친구 로버트 실러는 2000년에 비성적 과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주식시장이 거품이고 곧 터질 거라는 내용이었죠. 실러의 책은 버블 붕괴 직전에 나와서 예언서처럼 여겨졌습니다. 둘은 친구였지만 입장이 달랐습니다. 실러는 시장이 비이성적이라고 봤고 시겔은 장기적으로는 이성적이라고 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버블 고점에서는 둘 다 주식이 비싸다는데 동의했다는 겁니다. 시겔도 기술주 거품을 인정했거든요. 차이는 그 이후의 해석이었습니다. 실러는 버블이 터지면 오래 걸린다고 봤습니다. 시겔은 결국 회복한다고 봤습니다. 2002년 10월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시겔은 당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고. 그 후 5년간 시장은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2002년 저점에서 2007년 고점까지 다우지수가 7286에서 14165로 갔습니다. 시겔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물론 그 직후에 또 다른 위기가 왔지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고점에서 50% 넘게 빠졌습니다. 또다시 시겔 비판론이 나왔습니다. 주식이 좋다더니 이게 뭐냐고. 시겔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시겔은 방송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지금이 살 때라고. 주식은 회복할 거라고. 실제로 그 후 10년 넘게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2009년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죠. 시겔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폭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랐으니까요. 시겔은 나중에 금융위기 때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비슷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블랙 먼데이. 그때마다 시장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회복했다고. 그는 대공황 때의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1929년 주식 고점에서 샀어도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30년을 버텼으면 채권보다 나았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샀어도 결국은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시겔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아무리 나쁜 시점에 시작해도 충분히 오래 버티면 주식이 이긴다. 문제는 버티는 것이죠. 시겔과 실러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둘은 정기적으로 방송에 함께 나와서 토론했습니다. 한쪽은 낙관론, 한쪽은 신중론. 2018년에 둘은 같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실러는 자신이 만든 주가 수익 비율인 케이프 비율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높았던 건 1929년과 2000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겔은 그건 과거 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도 괜찮다고요. 둘의 논쟁을 보면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둘이 50년 넘게 친구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실러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MIT 신입생 때 흉부 엑스레이 줄에서 만났다고. 알파벳 순서대로 줄을 섰는데 실러 다음이 시겔이었다고. 우리 책들도 서점에서 나란히 놓인다고요. 시겔도 웃었습니다. 둘은 의견은 달라도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학문적 라이벌이면서도 평생 친구였죠. 시겔의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1년 단위로 보면 주식은 채권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해에는 30% 오르고 어떤 해에는 20% 빠지니까요. 그런데 보유 기간을 늘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년 단위로 보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10년 단위로 보면 더 줄어듭니다. 20년 단위로 보면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아집니다. 시겔의 데이터에 따르면 20년 넘게 주식을 보유했을 때 채권보다 위험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익은 훨씬 높고요. 이건 직관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주식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장기로 보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은 평균 회귀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고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익률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겔은 이걸 무작위 걸음과 대비했습니다. 무작위 걸음 이론에 따르면 주가는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 이론이 맞다면 보유 기간이 길어져도 위험은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주식 수익률은 완전히 랜덤하지 않았습니다. 평균 회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었습니다. 시겔은 이 발견이 장기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면 주식 비중을 높여도 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주식을 많이 가져도 괜찮다는 거죠. 시간이 위험을 줄여주니까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건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개별 주식 몇 개만 사면 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전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가 그 자리를 채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매달 30만 원을 주식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겔의 연구에 따르면 주식의 장기 실질 수익률은 연 6.7%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면 대략 연 10% 정도 됩니다. 매달 3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후에는 원금 3,600만 원이 약 5,200만 원이 됩니다. 20년 후에는 원금 7,200만 원이 약 1억 5,700만 원이 됩니다. 30년 후에는 원금 1억 800만 원이 약 3억 6,5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3배가 넘습니다. 만약 연 10% 수익률이라면 어떨까요? 10년 후 약 6,100만 원, 20년 후 약 2억 3천만 원, 30년 후 약 6억 8천만 원. 원금의 6배가 넘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커진다는 겁니다. 10년 후에는 원금의 1.5배 정도입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죠. 20년 후에는 원금의 2배에서 3배. 이제 좀 의미가 생깁니다. 30년 후에는 원금의 3배에서 6배. 여기서부터 복리의 마법이 확실해집니다. 만약 40년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 7% 기준으로 약 7억 9천만 원, 연 10% 기준으로 약 19억 원 같은 30만 원을 매달 넣는 건데 10년 차이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수익을 낳고 그게 또 수익을 낳습니다. 시겔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래 버티는 겁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고 오래 버틸수록 복리가 쌓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 수익률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해에는 더 많이 벌고 어떤 해에는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겔의 200년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오래 투자하면 결국 이 평균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시겔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합니까? 지금이 고점 아닙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시겔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 그냥 꾸준히 사라. 그는 적립식 투자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됩니다. 이걸 달러 비용 평균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점에 물릴 걱정도 줄어들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사면 됩니다. 시겔은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왜 실패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많이 오르는 날들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만약 지난 50년간 가장 많이 오른 날 10일을 놓치면 수익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그 열흘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떨어질 때 팔면 그 열흘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폭락이 와도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오히려 폭락할 때 더 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니까요. 시겔은 또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개별 주식 몇 개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라고요. 인덱스 펀드가 좋은 선택이라고. 그의 조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라. 매달 꾸준히 사라. 오래 들고 있어라. 그게 끝입니다. 시겔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국제 분산을 하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만 사지 말고 다른 나라 주식도 사라고요. 세계 주식 시장의 절반은 미국밖에 있습니다. 중국, 인도, 유럽, 일본 같은 곳이죠. 미국이 200년간 잘 나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분산해 놓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겔은 자산의 40에서 50%를 해외 주식에 투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건 꽤 높은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국 주식만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겔은 이걸 자국 편향이라고 부르면서 피하라고 했습니다. 시겔은 2021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76세였습니다. 와튼 스쿨에서 45년을 가르쳤고 수만 명의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계속 나오고 책도 업데이트하고 자문도 합니다. 위즈덤트리라는 자산운용사의 시니어 전략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6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금융위기 이후의 강세장,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새로운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겔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판을 낸 게 1994년이고 데이터는 1992년까지였다고. 그때 실질 수익률이 연 6.7%였다고.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계산해도 여전히 6.7%라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똑같다고. 이게 정말 놀랍다고요. 그가 발견한 법칙은 30년이 지나도 유효했습니다.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작동하는 원리였던 겁니다. 시겔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뭘까요? 첫째, 데이터를 믿어라. 시겔은 직감이 아니라 200년치 숫자를 봤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했습니다. 둘째, 시간의 힘을 이해해라. 복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10년보다 20년, 20년보다 30년이 훨씬 큽니다.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흔들리지 마라. 시겔은 닷컴 버블에도 금융위기에도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팔고 싶은 유혹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단순하게 해라. 시겔의 조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하고 꾸준히 사고 오래 들고 있어라. 그게 답니다. 매달 30만 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이 쌓입니다. 그리고 복리가 작동합니다. 시겔은 200년의 역사를 분석해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높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물론 미래가 과거와 똑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년 넘게 작동해온 원리가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겔은 50년 넘게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주식을 사라, 오래 들고 있어라.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마라.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부를 쌓았습니다. 무시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매달 30만 원을 넣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시겔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다리지 마라. 지금 시작해라. 그리고 멈추지 마라. 200년의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제레미 시겔. MIT에서 줄 서다 만난 친구와 50년 넘게 토론하면서도 자기 원칙을 지킨 사람. 그가 발견한 건 복잡한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